아버지는 친일파, 아들은 독립군이었다. 총소리가 밤을 갈랐다. 발자국 소리가 진흙 위를 미끄러졌다. 숨소리가 가팔라졌다. 누군가 달리고 있었다. 죽을 힘을 다해. 총소리가 또 한 번. 그리고 정적. 마을 어귀 소나무 뒤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일본 순사였다. 가슴에 총상. 눈은 허공을 향한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죽은 자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그 옆 흙바닥에 무언가가 떨어져 있었다. 종이 한 장. 진흙에 묻혀 있었지만 도장은 선명했다. 김진수.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진 자의 이름이 찍혀 있었다. 새벽 공기가 얼어붙었다. 마을 전체가 숨을 멈췄다. 그리고 그날 밤 한 남자가 담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피가 흘렀다. 손에서, 옷자락에서.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아무 말도 없었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어느 지역에서 들으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함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금부터 1919년 조선의 한 마을로 돌아갑니다. 경기도 고향 땅 장현리. 이 마을에서 김진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4대째 이 땅을 일군 지주였다. 논 300마지기, 밥 100마지기. 마을 사람 절반이 그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다. 소작료는 가혹하지 않았다. 흉년이 들면 반을 깎아주는 일도 있었다. 적어도 예전에는 그랬다. 하지만 지금 마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김진수는 달랐다. 일본 순사들과 술을 마시는 남자. 군수와 악수를 나누는 남자. 일본인 지주들 모임에 나가는 남자. 조선 총독부 관리들이 방문하면 가장 먼저 문을 여는 남자. 사람들은 등 뒤에서 수군거렸다. 저 사람, 저 옛날엔 안 저랬는데 언제부터 저렇게 됐냐. 아들들은 부끄러운지 집에도 안 온다더라. 그랬다. 김진수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다. 큰아들 김용철은 경성에서 상인으로 살았다. 아버지와는 거의 연락을 끊다시피 했다. 둘째 김용민은 만주로 떠났다. 몇 년째 소식이 없었다. 그리고 셋째, 막내 김용아. 22살. 아직 집에 있었다. 어머니 박 씨의 눈에 막내는 늘 걱정이었다. 착하고 조용한 아이였는데 요 몇 달 사이 눈빛이 달라졌다. 말이 없어졌다. 밥을 먹다 먼 곳을 바라봤다. 그리고 밤이 되면 조용히 사라졌다. 어디 가냐고 물으면 바람 쐬러요 했다. 겨울 한복판에 바람을 쐬러 간다는 말을 믿는 어머니는 없었다. 하지만 박 씨는 묻지 않았다.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알고 싶지 않아서였다. 알면 지킬 수 없으니까. 그날도 새벽 2시가 넘어 막내가 돌아왔다. 발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담장을 타넘는 소리. 방문이 살그머니 열리고 닫히는 소리. 박 씨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다. 잠을 자는 척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마을에 총성 소문이 퍼졌다. 일본 순사 하나가 죽었다고. 현장에서 종이 한 장이 발견됐다고. 김진수의 도장이 찍힌 종이가. 아침 해가 뜨기도 전이었다. 군합발 소리가 땅을 울렸다. 하나, 둘이 아니었다. 10여 명의 발소리가 마을길을 꽉 채웠다. 순사대가 마을을 포위했다. 논두렁마다 일본 군인이 섰다.
마을 어귀에 총을 든 순사가 2명씩 배치됐다.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마을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왔다가 멈췄다. 눈이 마주쳤다. 총구와 눈이. 안악들이 아이를 안고 안으로 들어갔다. 노인들이 마루에 앉아 입을 다물었다. 순사 대장 야마모토가 말을 타고 들어왔다. 어젯밤 이 마을 근처에서 제국의 관리가 살해됐다. 관련자를 즉시 색출하겠다. 협조하지 않는 자는 공범으로 간주한다. 목소리가 서늘했다. 감정이 없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사람들은 눈을 피했다. 누가 했는지 알 것 같았다. 누구의 집에서 그 일이 나온 것인지.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야마모토의 눈이 마을을 훑다가 한 곳에서 멈췄다.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김진수의 집, 도장이 찍힌 종이의 주인, 순사 2명이 대문을 두드렸다. 아니, 두드린 것이 아니었다. 발로 찼다. 문이 열렸다. 김진수가 나왔다. 40대 후반. 한때는 당당했을 어깨가 조금 굽어 있었다.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했다. 그러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야마모토가 말에서 내리지 않은 채 내려다봤다. 이것이 당신 도장이요? 종이가 펼쳐졌다. 김진수는 종이를 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렇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다. 어젯밤 어디 있었소? 집에 있었소. 증인이 있소? 처와 아들이 있었소. 야마모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눈에는 믿음이 없었다. 그날 오후까지 수색이 계속됐다. 집집마다 문이 열렸다. 장독대가 뒤집혔다. 지붕이 올려졌다.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이 수군거렸다. 저 집안이 결국 사고를 쳤어. 아버지가 친일파니까 아들이 반발한 거 아니겠어. 조용히 살지 왜 그런 짓을. 이제 마을이 어떻게 되려나. 말들이 바람처럼 퍼졌다. 아무도 막지 않았다. 그날 저녁 박 씨는 막내의 방을 청소했다. 아무것도 찾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손이 갔다. 이불을 털고 구석을 쓸고 장롱 아래를 닦으려다가 손이 무언가에 닿았다. 차갑고 단단한 것. 꺼내보았다. 칼이었다. 길고 날카로운 칼. 피가 말라붙어 검게 변해 있었다. 박 씨의 손이 떨렸다. 발소리가 들렸다. 막내가 돌아오는 소리였다. 박 씨는 칼을 다시 집어넣었다. 이불을 덮었다. 그리고 방에서 나왔다. 막내와 눈이 마주쳤다. 둘 다 말이 없었다. 어머니, 응, 저녁은요? 있다.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박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솥뚜껑을 열었다. 손이 계속 떨렸다. 밥 한 술을 뜨다가 숟가락을 놓쳤다. 바닥에 숟가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김진수가 안방에서 막내를 불렀다. 밤이 깊은 시각이었다. 박 씨는 바깥에서 발을 멈췄다. 방문 너머로 2 사람의 숨소리가 들렸다. 앉아라. 막내가 앉는 소리. 침묵이 길었다. 어젯밤 어디 있었냐? 집에 있었습니다. 거짓말 마라. 침묵. 김진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러나 낮아질수록 더 무게가 있었다. 내 방 이불 밑에 뭐가 있는지 내가 모를 것 같냐? 어미가 발견한 걸 내가 몰랐겠냐? 막내가 숨을 들이켰다. 어머니가
그래. 내 어미가 나한테 말하지도 않고 직접 숨겼다. 그것도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어미가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야. 또 침묵. 김진수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처음으로 감정이 섞였다. 내가 묻겠다. 한 번만 묻겠다. 내가 그 순사를 죽였냐? 방안이 얼어붙었다. 박 씨는 문 앞에서 두 손을 입에 갖다 댔다. 막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그래. 저는 독립군입니다. 소리가 들렸다. 손이 뺨을 때리는 소리. 한 번, 두 번, 막내가 쓰러지는 소리. 박 씨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 김진수의 손이 허공에 떠 있었다. 막내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입에서 피가 흘렀다.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이에요? 박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김진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 자식이 집안을 다 망하게 생겼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런 짓을 하고 다녀. 막내가 바닥에서 일어났다. 입술에서 피가 떨어졌다. 그러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어? 지금 사람을 죽이고 와서 잘못이 없다고? 그 사람은 우리 마을 청년 5명을 죽였습니다. 작년 3월에. 아버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김진수가 굳었다. 막내가 계속했다. 저는 그것을 갚은 것입니다. 우리 형제가 겁쟁이처럼 살라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잖습니까? 김진수의 주먹이 떨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치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이 밝기도 전 마을이 또 한 번 발칵 뒤집혔다. 군합발 소리, 그리고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 야마모토가 직접 왔다. 김진수가 문을 열었다. 야마모토가 말했다. 관련자를 알고 있으면 즉시 신고하라. 만약 숨기면 당신 집 전체가 공범이 된다. 이 마을도 책임을 면치 못한다. 그 말이 끝났다. 김진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야마모토가 돌아서려다가 멈췄다. 당신 막내 아들은 어딨소? 자고 있소? 내일 아침 파출소에 출두하라고 하시오. 조사할 것이 있으니. 야마모토가 떠났다. 김진수는 문을 닫았다. 긴 시간 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이 문고리 위에 얹혀 있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모습을 박 씨가 마루에서 바라보았다.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김진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아침이 왔다. 김진수가 막내를 불렀다. 막내는 아버지의 눈을 봤다. 무언가 결심한 눈이었다. 따라와라. 어디요? 따라오면 안다. 박 씨가 두 사람의 뒤를 따라갔다. 바깥까지, 마을 길까지, 그리고 멈췄다. 저 앞에 파출소가 보였다. 김진수가 막내의 팔을 잡고 걸어갔다. 막내가 걸음을 멈추려 했다. 아버지. 김진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파출소 앞에 순사 2명이 서 있었다. 김진수가 말했다. 내 아들이요. 데려가시오. 마을이 얼어붙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다. 김진수가 자기 아들을 직접 일본 경찰에 넘겼다. 친일파가 제 자식까지 팔아먹었다. 우물가에서, 논두렁에서, 장터에서, 어디서든 그 이야기가 나왔다.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배신자는 일본인이 아니라 김진수다. 자식을 팔아서 땅을 지키려는 거다. 저런 인간이 있나? 짐승도 제 새끼는 지키는데. 박 씨는 집에서 나오지 못했다. 대문 앞에 돌이 날아왔다.
누가 던졌는지 몰랐다. 낮에는 하나, 밤에는 2개. 김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에 들어앉아 있었다. 밥을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 박 씨도 몰랐다. 그냥 앉아 있었다. 무릎에 손을 얹고 창밖을 바라보며. 감옥은 경성 서대문 형무소였다. 막내 김용아는 그곳으로 끌려갔다. 독방이었다. 좁고 어두웠다. 겨울바람이 벽 틈으로 들어왔다. 흙바닥은 차가웠다. 신문은 이틀 뒤부터 시작됐다. 신문가는 다나카라는 자였다. 조선말을 잘했다. 그것이 더 무서웠다. 조직이 어디 있소? 모릅니다. 누가 지령을 내렸소? 없습니다. 총은 어디서 구했소? 대답 못하겠습니다. 다나카가 잠시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신문실이 아닌 다른 방으로 끌려갔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막내는 그 뒤로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다만 나중에 풀려난 다른 이가 전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방법을 쓰는지를. 사흘이 지났다. 막내는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열흘이 지났다. 여전히 침묵이었다. 다나카는 다른 방법을 썼다. 내 어머니를 데려오겠소. 막내가 처음으로 얼굴을 들었다. 어머니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말하시오. 저는 말 못합니다. 같은 시각 장현리에서 김진수는 야마모토를 만나고 있었다. 파출소가 아닌 마을 뒷산 기슭. 사람 눈을 피한 곳. 야마모토가 먼저 말했다. 아들이 신문을 버티고 있소. 의외로군. 김진수가 말했다. 워낙 고집이 센 아이라서. 야마모토가 김진수를 바라봤다. 당신은 아들을 우리에게 넘겼소. 잘했소. 그것이 제국에 대한 충성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이 하나가 아니요. 조직 전체를 알고 싶소. 당신이 정보를 더 가져올 수 있겠소? 김진수가 잠시 생각했다. 해보겠소. 그날 이후 김진수의 행동이 달라졌다. 마을 사람들과 말을 섞기 시작했다. 전에 없던 일이었다. 일본 경찰과 더 자주 어울리는 것처럼 보였다. 술자리를 가졌다. 누군가의 집에 다녀왔다. 마을 사람들이 봤다. 저 사람 아들까지 팔아넘기더니 이제 마을 정보도 팔러 다니는구나. 말들이 쌓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 외곽에 있는 창고 하나가 일본 군인들에게 습격받았다. 창고 안에 5명이 있었다. 총과 문서를 가진 채로 모두 체포됐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알았다. 그들이 독립군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정보를 넘긴 자가 누군지. 이튿날 아침 김진수의 집 대문에 누군가 글씨를 썼다. 매국노.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 반역자. 박 씨가 나와 그것을 봤다. 물로 닦으려 했다. 닦이지 않았다. 먹으로 쓴 글씨였다.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 김진수가 나왔다. 2 사람이 글씨를 바라봤다. 박 씨가 말했다. 당신이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김진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이 저 아이를 잡아다 넘기고 이제 독립군 사람들까지. 당신이 직접 총으로 쏘는 것과 뭐가 달라요? 김진수의 눈이 흔들렸다. 박 씨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그 아이가 왜 그 길을 갔는지 알아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간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알면서도 아들을 팔았어요?
처음으로 김진수의 눈에서 무언가가 번졌다. 그러나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냥 안으로 들어갔다. 경성 서대문 형무소. 막내는 독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몸이 성한 곳이 없었다. 손가락이 부어 있었다. 발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 그러나 눈만은 살아 있었다. 간방 창문으로 가늘게 빛이 들어왔다. 바깥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익숙하지 않은 걸음걸이였다. 군화 소리가 아니었다. 문이 열렸다. 면회인이었다. 막내가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사람은 낯선 얼굴이었다. 그러나 눈빛이 낯설지 않았다. 어른, 내가 누군지 알겠소?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낮은 소리로 말했다. 당신 아버지가 보냈소. 막내의 눈이 굳었다. 아버지가요? 그렇소. 아버지가 당신한테 전하라는 말이 있소. 그 사람은 더 낮게 속삭였다. 기다려라. 반드시 살아서 나온다. 막내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넘긴 아버지가 그런 말을 보낼 리 없었다. 거짓말이요. 그 사람은 무언가를 내밀었다. 작은 천 조각이었다. 안에 뭔가 쌓여 있었다. 꺼내 보았다. 막내의 눈이 흔들렸다. 그것은 어머니의 청실로 꿰맨 아주 작은 주머니였다. 막내가 10살 때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준 것이었다. 어릴 적부터 주머니 안에 넣고 다니던 막내만 아는 물건이었다. 그 주머니 안에는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용아야, 죽지 마라. 아비가 간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은 하루 만에 끝났다. 일본인 판사, 일본인 검사, 일본인 증인, 조선인 변호인은 없었다. 김용아, 제국관리 살해 혐의, 독립운동 조직 가담, 사형, 판결문 낭독이 끝났다. 막내는 판사를 바라봤다. 표정이 없었다. 집행일은 일주일 뒤 장현리 광장에서 공개 처형. 공개 처형이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본보기로 소식이 마을에 전해졌다. 그날 오후 박 씨가 쓰러졌다. 마루에서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이웃 안악이 달려와 일으켰다. 김진수는 방 안에 있었다. 아내가 쓰러졌다는 말을 듣고 나왔다. 박 씨의 손을 잡았다. 박 씨가 눈을 떴다. 남편을 보았다. 용아가 죽는데요. 김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 씨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당신이 그 아이를 죽이는 거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김진수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 씨는 보았다. 남편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리는 것을. 처음이었다. 이 남자가 우는 것을 처음 봤다. 처형 사흘 전 밤, 김진수가 집을 나섰다. 어디 가는지 아무도 몰랐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마을 뒷산을 넘었다. 걸음이 빨랐다. 바람이 거셌다. 나뭇가지가 그의 얼굴을 핥히었다. 1시간을 걸어 인근 마을 외곽에 있는 낡은 창고에 도착했다. 문을 3번 두드렸다. 짧게, 길게, 짧게.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안에 4명이 있었다. 모두 낯선 얼굴이었다. 눈빛만 낯설지 않았다. 그중 가장 나이 든 사람이 말했다. 오셨소? 김진수가 말했다. 내 아들 살릴 수 있겠소? 그 사람이 대답했다. 당신이 우리를 믿는다면
이틀이 지났다. 처형 하루 전날 밤. 장현리에 낯선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짐꾼처럼 보였다. 나무꾼처럼 보였다. 장사꾼처럼 보였다. 그들은 마을 광장 근처에 하나씩 자리를 잡았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처형 당일 아침이 밝았다. 광장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순사들이 주변을 에워쌌다. 말을 탄 야마모토가 가운데 있었다. 목재로 만든 처형대가 광장 한가운데 세워져 있었다. 막내가 끌려 나왔다. 손이 묶여 있었다. 발이 묶여 있었다. 얼굴에 상처가 가득했다. 그러나 걸었다. 스스로 걸었다. 마을 사람들이 바라봤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다. 막내가 처형대 위에 올라섰다. 광장 가장자리에 서 있던 한 사람이 보였다. 아버지였다. 일본 순사들 옆에 서 있었다. 막내의 눈이 아버지에게 닿았다. 눈빛이 굳었다. 차갑게. 그러나 그 순간 뭔가 보였다. 아버지의 눈에서 떨리고 있었다. 야마모토가 말을 앞으로 몰았다. 제국의 명을 거역한 자에 대한 처벌을 집행한다. 모두 지켜보아라. 이것이 반역의 말로다. 바람이 불었다. 막내가 눈을 감았다. 그 순간이었다. 광장 동쪽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쾅! 모두가 얼어붙었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순사들이 말에서 떨어졌다. 야마모토의 말이 앞발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독립군이었다. 총을 들었다. 칼을 들었다. 목소리가 터졌다. 조선 독립 만세. 광장이 뒤집혔다. 순사들이 소총을 잡았다. 총성이 교차했다. 연기가 퍼졌다. 그 혼란 속에서 처형대 위의 밧줄이 끊겼다. 누군가 미리 끊어놓은 것이었다. 막내가 처형대에서 내려왔다. 한 사람이 달려와 팔을 잡았다. 이쪽으로 빨리. 두 사람이 골목으로 뛰어들었다. 총성이 잦아들었다. 독립군은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도 흩어졌다. 야마모토는 분노로 얼굴이 붉었다. 광장에는 순사 셋이 쓰러져 있었다. 독립군 쪽도 부상자가 있었다. 막내는 없었다. 야마모토가 소리쳤다. 도망자를 잡아라. 협조한 자들을 색출해라. 그리고 눈이 한 곳으로 향했다. 광장 구석에 서 있는 김진수. 야마모토가 다가왔다. 말에서 내렸다. 눈빛이 달랐다. 당신이 알고 있었소? 김진수가 말했다. 몰랐소. 야마모토가 웃었다. 그러나 웃음이 아니었다. 끌어내라. 순사들이 김진수의 팔을 잡았다. 박씨가 달려왔다. 당신. 김진수가 돌아봤다. 눈이 마주쳤다.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나 그 눈 속에 있는 것을 박씨는 보았다. 후회가 아니었다. 그 뒤로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창고 주인 최씨 노인이었다. 왜 일본 경찰이 독립군 은신처를 찾아왔을 때 거기 아무것도 없었는지 아오. 진짜 은신처는 딴 데 있었소. 김진수가 일부러 낡은 창고를 알려준 거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서대문 형무소에 자금이 들어갔소. 막내한테 음식과 약을 넣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오. 김진수가 논 두 마지기를 팔았소.
그리고 가장 늙은 마을 훈장이 입을 열었다. 나는 알고 있었소. 오래전부터 김진수가 독립 자금을 댄 지가 10년이 넘었소.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요. 일부러 친일파 행세를 한 것이요. 일본 경찰에 접근하기 위해서,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일본 경찰 내부 문서가 공개된 것은 그로부터 몇 달 뒤였다.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이 일본 경찰 문서 꾸러미를 빼앗아 왔다. 그 안에 경기도 장현리 관련 보고서가 있었다. 보고서의 한 항목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내부 의심 인물 김진수, 위장 친일 의혹 있음. 아들 체포를 자발적으로 돕는 행동이 지나치게 과시적임. 정보 제공 내용 대부분 사전에 정리된 것으로 보임. 해당 인물이 제공한 은신처는 이미 이동 완료된 공간이었음. 독립 자금 출처 조사 필요. 거기까지였다. 그 아래에는 일본 경찰의 탄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 문장이 하나 있었다. 이자의 진심을 우리는 끝내 알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훈장이 서 있었다. 최씨 노인이 있었다. 마당에 서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 훈장이 말했다. 김진수가 아들을 판 것이 아니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조직을 살리기 위해 제 손으로 아들을 넘기는 척한 것이오. 그것이 아비가 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이었소. 배신자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패였소. 안악 하나가 울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도 눈을 적셨다. 그러나 김진수는 거기 없었다. 그는 아직 경성 감옥에 있었다. 해방이 왔다. 1945년 8월 15일. 라디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일본이 항복했다. 마을 사람들이 뛰쳐나왔다. 울었다. 웃었다. 태극기가 허공으로 올라갔다. 막내 김용아는 그날 만주에 있었다. 해방 소식을 듣고 바로 고향으로 향했다. 걸었다. 달렸다. 며칠을 걸어서 장현리 어귀에 도착했을 때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다. 마을이 보였다. 기와집이 보였다. 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 있었다. 박 씨의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다. 두 사람이 달려가 안겼다. 아무 말도 없었다. 울음소리만 있었다. 용아야, 어머니, 잘 살아 있었구나. 네. 막내가 처음 물었다. 아버지는요? 박 씨의 눈빛이 흔들렸다. 경성에서 나오셨는데 어디 계세요? 산에 가셨다. 산에요? 박 씨가 천천히 말했다. 봄에 나오셨어. 경성에서 몸이 많이 안 좋았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셨는데 매일 아침 산에 가셨어. 막내가 물었다. 왜요? 박 씨가 말했다. 거기 저 아버지 산소가 있으니까.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산소. 당신이 지키려 했던 것들이 거기 있으니까. 막내는 산으로 올라갔다. 조용했다. 바람만 불었다. 산 중턱에 봉분 하나가 있었다. 아직 새 흙이었다. 얼마 되지 않은 산소였다. 비석이 서 있었다. 비석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김진수. 막내는 봉분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참 아무 말도 없었다. 바람이 소나무 사이로 지나갔다. 막내가 말했다. 아버지. 목이 메었다. 이제 사람들이 진실을 알았습니다. 눈물이 흘렀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한꺼번에 아버지가 저를 팔지 않았다는 것을,
아버지가 배신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혼자 버텨왔는지를. 바람이 강해졌다. 소나무가 흔들렸다. 막내는 봉분 위에 손을 얹었다. 죄송합니다. 처형대에서 당신을 노려봤을 때 그 눈빛을 용서해 주세요. 마을에 내려온 막내는 오랫동안 거기 살았다. 아버지의 논을 붙였다. 어머니를 모셨다. 훈장이 죽기 전에 모든 사실을 마을 기록에 남겼다. 세월이 흘렀다. 막내가 늙어갔다. 어느 날 손자가 물었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막내는 잠시 하늘을 봤다. 아주 외롭게 살았던 사람이야. 아무도 몰라주는 일을 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게 가장 용감한 일이었어. 손자가 물었다. 왜요? 막내가 말했다.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해야 하는 일이라서 했으니까. 아버지는 평생 친일파로 불렸다. 그러나 그는 친일파가 아니었다. 아들은 독립군으로 총을 들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더 긴 총을 들고 있었다. 칼보다 무거운 침묵을, 명예보다 단단한 위장을, 그리고 사랑보다 깊은 고통을. 진짜 용기는 박수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면 걸어가는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가 다음 감동을 이어가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